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곧 즐거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명절이 즐겁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 취준생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여성들입니다. 비단 명절 때만은 아니죠. 2018년 2월 대한민국에 사는 여성들은 수시로 차별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려 합니다. 한 분도 모시기 어려운 여성 국회의원들을 운 좋게도 제가 4분이나 모셨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권미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희경입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여성 의원들을 4분을 한꺼번에 모신 거는 이 스튜디오 생기고 처음 아닐까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들 잘 아시죠? 네. 이런 어떤 예, 이런 예. 모임들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 상임위가 우리 최 의원하고 저는 갔고요. 네. 우리 선배님 권미혁 의원님하고는 또 여가위 또 상임위 가고 그러시고. 포럼도 같이 하고 포럼도 같이 하고. 하고 같이 예, 예.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4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인 건 처음인 것 그건 같아요. 처음인 것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저도 좀 이렇게 기여를 좀 한 거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심각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각 정당을 대표하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정책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을 사는 여성으로서 또 여성이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그런 이 사람 사는 얘기,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여성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 이런 거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 300분 계시는데 여성 의원님들이 몇 명이세요? 51명 지금 있습니다. 네. 17%가 조금 넘습니다. 17%. 얘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옛날에 비하면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 찾아봤더니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의원 그 퍼센티지가 28.5%, 네. 30%에 육박하고 장관들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적긴 적어요, 그죠? 많이 이번에 적습니다. 장관도 좀 많이 올라갔죠. 네, 문재인 정부 돼서 30% 장관 뭐 채운다고 했는데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 땅에 남자 반 여자 반인데 그렇게 따지면 장관도 반 국회의원도 반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요즘 아프리카 그 국회에 보면은 여성 의원들 숫자가 거의 반이에요. 그렇죠. 예, 50대 50이고 뭐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40 몇 %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빨리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참정권이요.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여성 국회 비율은 조금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국회의원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의지 때문에 그런지 여성 장관들 비율 올라가는 게 더 빠르기는 해요. 30% 넘어섰으니까. 특히 이제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되게 좋게 느꼈던 거는 이제 네. 그동안은 사실 뭐 그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자리는 여성들한테 거의 안 줬거든요. 그렇죠. 가기 근데 힘들었죠. 그렇게 여성들이 가기 어려운 외교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런 자리를 여성한테 주셔서 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저희 상임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왔는데 보면 여성 관리자 그 임원들 뭐 간부들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저희 뭐 그 과기정통부 산하에 이렇게 기관 증인들 보면 여성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장관들은 오히려 숫자가 늘었는데 네, 공무원들 그렇죠. 밑에서 쭉 올라가는 네. 이 국실장급들이 이제 적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거 맞습니다. 정책밖에 펼 수 없는 지금 구조가 돼 있고요. 네. 지금 여성 관리자 비율이 공공기관의 16.7% 그렇군요. 정도 됩니다. 7% 정도. 여성 관리직들은 여전히 유리천장을 좀 맡고 있어요. 예. 국내 네. 대기업도 3%가 안 됩니다. 임원들이. 임원들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가 넘는다는 수치는 이제 오너들의 따님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수치지 3%가 안 되고 거의 한 2% 미만대로 네, 네.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셔서요. 장관님이 30% 여성 장관을 채워지는 건 너무 고무적인데
여성가족부 장관이요. 왜 꼭 여자만 하셔야 되는지 나는 그건 참 저 의문스러워요. 그거 불만이에요. 네, 저도 예. 불만이에요. 네, 좀- 남자가 좀 해야 되는. 네, 가족부고 청소년 네.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날 오면 좋은데 옛날에는 여성가족부도 없었으면 여성 장관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남성 장관들이 네, 좀 네. 생기면 좋겠고 네. 아마 네. OECD 최저인 것 같아요. 유리천장 지수는 네. 제일 낮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국회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변화는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확 느끼거든요. 제일 큰 변화가 기자들. 네. 현장을 뛰는 기자들 중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회 한번 가보고. 여기자들이 한 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 지금 한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 얼추 한 25%, 26%이 정도 되거든요. 전체 여성 기자의 숫자가.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주니어 기자들로 가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들었어요. 네. 블라인드 아니요, 시험 봐서 들어오고. 시험 돼요. 봐서 예, 들어가세요. 블라인드 채용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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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봐서 들어오고 면접이 강화가 되면서 뭐 여기자를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고시도 뭐 법조계도 지금 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고시들은 이제 이미 50%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의 여성분들이 능력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어렵게들 모셨으니까 의원님들 모셨으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심각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습니다.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 현직 검사에서 시작된 이 용기 있는 고백. 지금 뭐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지금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여성들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직 여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를 응원한다. 더 많은 말하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어제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불이익을 겪었다는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법조계 미투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는 이번 법조계내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검찰 조직의 각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직도 서지현 검사와 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선 우리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겠다. 우리 김수민 의원님 가장 이 문제에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먼저 여쭙습니다. 저 국회의원들 여성 국회의원들 좀 많이 공감하시고 많이들 움직이고 계시죠? 예, 지금 각 당에서 뭐 지지 운동하고 있고 또 국회나 아니면 어떤 언론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헉, 이렇게 엘리트 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라는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조금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분들께서 엘리트 집단은 진짜 말 그대로 엘리트이기 때문에 또 많이 배웠고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윤리 규범이라던가 아니면은 상식선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조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단연컨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차별적인 기업 문화나 아니면 조직 문화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엘리트 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에 대한 관심보다는 제가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떠한 엘리트 집단이냐 아니면 그 상대 그 피해 여성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냐를 떠나서 여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제 광범위하게 그 어떤 사회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냐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권 의원님 같은 당 소속의 이재정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저는 이거 쭉 읽어봤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나도 당했다는 아니지만 뉘앙스로 보면 나도 당했는데 이거를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용기를 아직도 못 내고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네, 오늘 지금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기가 옛날에 좀 오랜 세월 전에 그 변호사 시절에 할 때 이제 그렇게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재정 의원이 얘기했던 재미있는 내용은 아마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지 모른다. 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마 모른다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가해자가 가해자가 그래서 그 당시 자기가 느꼈던 거는 이분이 내가 처음이 아니고 내가 끝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거다. 즉 우월적 지위를 가진 분이 그 피해자한테 네. 가해를 하는 그런 권력 관계가 작동한다는 것이 이런 사건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보통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바로 성희롱 당했을 때 왜 바로 왜 이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왜 안 했냐.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서지훈 검사도 왜 7년 후에 그 얘기를 왜 하지? 이런 네. 시각이 분명히 있는데 상식적으로 왜 남성들도 동창회 가면은 왜 자기 선배들한테 그 자리에서 못 대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뭔가 봉변을 당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자리에서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들이받지를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꾹 참고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잠이 안 오죠. 푹푹거리고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남자들끼리도 그런 게 있고 예. 저희는 또 군대라는 문화에서도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했기는 했지만 남자들이 겪는 그런 불쾌감하고 여성들이 성추행 그런 성희롱을 그 겪고서 하는 그 불쾌감하고는 종류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많이 나오는 예를 들면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물론 특정 직종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좀 권력이 있고 저보다 지위가 높은 분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여성이 다른 많은 사람들 회식 자리에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배우는 게 바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거라서 이 문제의 본질이 그런 권력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 개인의 문제로 가서 갈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저 송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기업 경험도 있으시고 학교 경험도 있으시고 설마 국회에서도 그러진 않겠죠?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 혹시 말 못할 사정이고 그러지는 않겠죠? 글쎄 국회도 또 제가 기업에 다닐 때도 이런 경험은 저는 별로 느껴보지는 못해서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동료 의식으로 일을 하고 국회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고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런 일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더 그 갑질의 조직의 어떤 권력이나 인사권, 비용권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뭐랄까요, 좀 당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 입장에서도 또 남성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근절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화살을 좀 정확한 관역에 대고 좀 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고 아까 미투 운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미투 운동도 중요하지만 나도 그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with you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도 너와 함께 동의한다. 네.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with you 운동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추 의원님도 좀 이런 거에 좀 동참하시고 좀 대책 마련에 좀 같이 참여를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당 차원에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이게 좀 확산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 내 현직 검사가 이걸 폭로했다는 점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좀 검찰의 내부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의식도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행기관에서 이 그러니까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네.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동안 뭐 아동 성폭력 그리고 그 성범죄를 뭐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진 수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이런 문화에서 기인되지 않았나 네. 해서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건이 1차,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8년 전에 1차 피해가 벌어졌는데 그때 말을 하지 못했고 그런 분위기, 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그래서 말을 못했고 뒤늦게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인사불이익이라는 2차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또 이게 대중한테 이거를 하소연을 했더니 아, 그 사람 근무 행태가 그랬대. 원래 사람이 좀 이상하대. 뭐 검사로서의 자질이 어떻대. 이런 3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이거 참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진상조사단 됐다고 그러니까 한번 좀 결과를 한번 차분히 좀 지켜보죠. 자, 이제 오늘 심각한 얘기는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모신 게 아니고 이제 여성으로서 이 땅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사는 삶이 어떤지 뭐 이제 이런 거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재밌는 이 노래를 만드셨더군요. 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성 국회의원 12분이 부른 지지마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그대여 지지 마요 차별에 세상 곳곳에 들이운 유리천장에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지지 마요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요. 노래도 재미있고 멜로디도 좋고 뭐 무엇보다 하여튼 여기 나오시는 국회의원님들의 여성 국회의원들의 하여튼 표정들이 너무 하여튼 좋습니다. 뭐 보면 기억나는 거는 지지마, 이겨내, 차별 뭐 이런 단어들이 들리는데 저기 우리 김수민 의원님 이거 기억하셨죠? 네. 이 취지가 뭡니까? 이제 작년 2017년도 이제 12월 달에 딱 돼서 아,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를 쭉 혼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 국회에서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뭐 힘든 일을 겪었다거나 이런 제 마음속에 담아놨던 한 해 동안에 굳이 여자이기 때문에 겪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반추해 보니까 이게 2017년도 12월 30일이 딱 지나면 사라질 문제가 아니라 2018년도에도 똑같이 견디고 이겨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는 굉장히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시간에 걸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 지지마라는 말은 제가 제 자신에게 조금 용기를 주고 싶어서 네. 2018년에도 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네. 혼자서 이렇게 주문처럼 되새이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흔하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맨날 이렇게 국회에서 싸우고 막 이런다라고 이제 대중들께서 생각을 하시니까 12월 말에 조금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인 협력을 모아서 사회의 소외계층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줘보자라고 네. 해서 의원님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히 출연을 이제 응해 주셔서 네. 그렇게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12분이 참여하셨죠? 근데 왜 안 불러주셨어요? 시간이 저도 했을 참여하는 텐데. 약속도 해놓고서 일정 때문에 그러시군요. 한 번 더 예. 기획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여성 국회의원님들은 다 노래를 잘하시는 건지 노래를 잘하시는 분만 뽑아서 저걸 하신 건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방에서들 찍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날 촬영을 방에서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그 후렴구는 좀 쉬워요. 다 따라 부를 수 있는데 무지 연습을 많이 하고 찍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좀 기뻤습니다. 네. 우리 후배들한테도 뭐 유리천장에 지지 말라 뭐 이런 네. 얘기였기 때문에. 네. 어느 나라나 권 의원님 네.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미국도 그렇지만 정치한다. 여성이 정치를 한다고 나선다라는 거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유리천장 깨기 위해서라고들 다들 말씀들을 많이들 대답들을 하세요. 실제로 권 의원님도 정치에 입문을 하셨을 때 그런 차별에 대한 어떤 이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 면이 있었죠. 네. 예, 저는 오래 시민운동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오래 일을 해왔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해결이 되려면은 정치가 변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땅에 이제 소외되고 좀 소수자들, 네. 어려운 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보루가 정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치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정치로 많은 거를 지금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아직 초보니까 네.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가능성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더디다. 변화가 굉장히 더디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점에서 조금의 좌절도 좀 느끼고는 있죠. 그러시겠지요. 예. 추 의원님한테는 정치하는 여성 어떤 삶이에요? 차별과 유리천정을 깬 걸로 좀 물어봐 주시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여성은 네. 국회의원 배지를 지금 달고 네. 계시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외되고 힘없는 여성들이 보시기에는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가슴에 옷깃에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유리천정을 깨고 올라가신 분, 네, 그렇습니다. 차별을 이기신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그래요?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전히 국회에서는 소수입니다. 여성이 소수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여성이라는 네. 여성이고 또 국회에 몇 안 되는 고졸 출신이라는 양력으로 이렇게 네. 유리천장을 깨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네. 사회에 아주 고차가 된 문턱을 좀 박살내고 싶다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고 이제 언론 운동을 오래 해왔는데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기자들은 여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죠. 네. 양쪽으로 늘어났지만 그들이 언론사에서 어떤 평등한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그 언론계 모든 거버넌스에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미디어와 컨텐츠가 이렇게 평등한 구조를 얘기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이 언론의 거버넌스에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걸 바꿔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굉장히 국회에서 여성이라는 여성 의원이 소수고 그리고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어떤 성폭력 문제나 또 국회 내에 어떤 여성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인 연대가 이루어지고 여성 의원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는 구조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더 오히려 저는 후퇴했다. 20대 국회에서 아주 정략적인 그런 입장을 다 당에서 가지면서 그 여성 연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여성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크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성 의원들 스스로들 이거 연대가 안 되는 측면도 지금 자성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17, 18대 때까지만 해도 여성과 관련된 사안이나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여성 정책 같은 경우는 당이 없었어요. 네, 당을 떠나서 탁 모였는데. 다 모였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글쎄요, 정당 정치가 이제 좀 진전된 건지 네. 지금은 당의 그 정치적인 색깔? 그것이 많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연대가 깨졌다는 거에 저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도 생각해요. 국회를 오래 취재를 했던 제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 뭐 한 10명, 20명 때는 당에 상관없이 여성 문제가 발생하면 촥 모이는 게 당연했던 것 같고 이제 50명이 넘어서니까 물리적으로 좀 어려워진 것 같은 느낌은
저는 경험적으로 갖긴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 이게 느낌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찌 됐든 정치 시작하시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후회 안 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후회라기보다는요, 그 여성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아, 국회의원 자체의 자체가, 역할이 굉장히 네. 힘들고, 그렇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고 대신 보람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여성연대도 얘기하셨고 하지만 제가 기업에 한 30년 있다가 이제 네. 들어올 때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편견도 있었다고 봐요. 뭐 맨날 싸우고 맨날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고 권력에 욕심이 많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렇지 사실은 않습니까? 근데 와서 제가 많이 깼어요. 어, 사실은 국회에 와 보니까 국회의원 개개인 한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네. 아침 7시 반부터 다 조찬 다니시고 민원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고생하시는데 이 당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내가 다 가두리를 이렇게 나눠서 당에다 딱딱 가둬놓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당 전체의 선진화된 정당 정치가 아니라 자기도 여성이기 이전에 당의 정책 거기에 그냥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부 다 가두리가 돼요. 저도 편성해서 하소연을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님들만 욕먹는 게 아니고 정치부 기자들도 욕을 많이 먹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참 고민은 고민입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보면 참 고생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왜 정치인 그러면 국민들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뭐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 저 김수민 의원님은 정치 입문하신 거 후회한 적 없으세요? 후회를 고생으로 안 따지시면 했다고 누구보다 많이 하셨잖아요. 후회를 안 했다고 솔직히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제 회사를 운영을 할 때는 네. 제가 잘하는 거를 잘하면 됐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굉장히 절대적인 만족감이 있었는데 네. 이제 국회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가치를 조율을 해야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처음 힘들고 이제 두 번째로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은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개인으로서의 삶은 내가 행복한 부분에만 챙겨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살면 되는데 이제 다들 느끼실 테지만 이제 입법기관이니까 사회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눈앞에 닥치는 아주 조그맣고 큰 것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약간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네. 어렵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거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뭐 한 분 정도 빼고 여성 국회의원이기 전에 엄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엄마로서의 역할과 의원으로서의 삶이 이게 양립이 잘 됩니까?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왜 눈치 보고 말씀들을 안 하시네. 결혼한 사람은 다 엄마일 거라는 것도 편견이셔요. 그것도 편견이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네, 결혼했지만 엄마는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이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몰랐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네, 그것도 편견입니다.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진짜 엄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엄마이기도 하고 또 며느리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네. 또 직장에서는 여성 상사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4대가 사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할머니가 다셔서 이제 3대가 살지만 엄마로서 국회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살림을 해주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이가 많으신데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살림을 하지 못하고 아침 일찍 저는 국회에 6시 한 10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못 나고 하니까 못 해드리는 마음이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미 좀 커서 뭐 다행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될 시간이 많이 없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글로벌 기업의 그 독일 분이신데 독일 사장님이십니다. 여자 사장님이신데 네.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마음 담지만 미안해하지 말고 독일은 파더, 마더의 역할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다. 네. 그냥 둘 사람 중에 누군가 돈 잘 버는 사람 돈 벌고 아기를 잘 키우는 사람 아기를 잘 키우는 리드 페어런트로 많이 바뀌었다. 네. 대한민국도 그렇게 혁신해 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이 저는 저와 또 여성 국회의원님들이나 여성 후배들에게 꼭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의원님들의 나이가 궁금하거나 결혼 여부가 궁금하거나 자녀 여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여성들한테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성들이 하도 여기에 열광하시고 여기에 몰입되시길래 여기에 나오는 엄마의 이 주인공이 맘충이라는 용어, 저는 이 단어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의 맘이고 벌레의 충인데 왜 직장 여성들 하다가 커리어가 중단된 여성들을 맘충이라고 스스로를 명명했는지 한번 그 내용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말이죠. 남편들은 일을 좀 돕고 난 다음에 돕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사를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돕지 마세요. 우리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 있고요. 여자가 똑똑하면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워요.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여성으로서 똑똑하기로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지금 배지 달고 계신 분인데 국회에서도 부담스러워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네. 권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런 꿈을 안고 정치를 시작을 하셨는데 당에 들어가 보고 국회라는 데를 들어가 봤을 때 나의 이 똑똑함과 나의 이 능력이 충분히 여기서 발휘가 되고 있는 지금 정치 현실인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겪은 거로는 제가 여성이어서 이제 국회 시스템에서 능력을 발휘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도리어 이제 아무래도 정치가 그동안 남성 위주로 흘러왔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당직을 맡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깊숙하게 정치를 자원을 동원하는 면에서 정치를 하게 되면 네. 약간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남성들은 워낙 오랫동안 정치하고 자원을 많이 가졌던 데에 비해서 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원을 동원한 이런 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행위는 또 국회의원은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1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여서 네. 그걸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이제 못했는데 저도 맘충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맘충이 그걸 하잖아요. 우는 애 네. 데리고 다니는 엄마를 이제 쟤는 맘충이야 이런다는 건데 그 맘충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그 여성 혐오인 거죠. 네. 여성 혐오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돌봄이라는 그거를 어떻게 취급하나. 그러니까 우는 아이를 데리고 저렇게 다니는 엄마에 대해서 비하하는 용어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네.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면 저렇게 우는 아이를 돌보는 저 엄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끄러운 애를 데리고 보는 직장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봄에 대한 것도 굉장히 폄하돼 있고 또 여성 혐오도 들어있어서 그 용어 자체는 정말 상당히 그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이중적이에요. 저희가 네.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안고 다니는 그 젊은 엄마들한테 맘충이라고 부른다는 이 현실 이거 요즘 말로 이거 싫어하냐 싶다라는 얘기가 좀 들릴 정도인데 문제는 이 책의 저자는 82년생이고 저희는 그로부터 한 20년 훨씬 전에 세월을 살았고 지금 2002년생들은 이런 거 차별 없이 지금 딸들이 살까요? 우리 김수민 의원님은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차별로부터 좀 나아졌습니까? 여성 젊은이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제 또래 친구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싶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여성 정치인으로서 네. 이제 보여주고 싶은 저의 메시지가
있을 테지만 네. 반대로 제가 조금 어려움 느끼는 부분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한정된 시선으로 저를 판단하는 이제 대부분의 기성세대의 시선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도 5월 달에 등원을 하고 네. 1년 반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어떤 정책을 만든 사람이야? 라는 거 말고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라는 질문을 제가 1년 반 동안 가장 많이 받았어요. 거의 왜 결혼 안 해? 하루에 한 뭐. 번씩 받은 것 같아요. 김미영 결혼 언제 할 거야? 근데 결혼 언제 할 거야라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집 언제 갈 거야? 뭐 아기 낳아야지. 약간 이런 여성의 역할은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생산을 해야 되고 가정에 헌신해야 되는 굉장히 한정적인 역할로 가둬놓는 그 이제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고정관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희망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뭐 굉장히 자유로워질 거고라고 희망적인 대한민국 미래를 그리는 저희 또래 여성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추 의원님, 네. 이 여성 의원으로서 정치를 할 때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열거를 하기 시작하면 100가지도 넘겠지만 정의당 의원이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왠지 네. 여성 의원이 정의당에 소속돼 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강할 것 같고 셀 것 같고 뭔가 운동권 출신일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는 아닌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치부 기자 출신이니까. 네. 심상정 후보 덕분에 정의당의 이미지가 국민 마음 이미지로 바뀐 거는 저는 심상정 의원한테 큰 점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네. 정의당 의원으로서의 여성 의원 분명히 어려움이 있죠. 그럼요. 우선은 이제 의원 수가 작으니까 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의정 활동의 범위가 그 큰 당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은 주로 현장을 찾아가서 네.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게 뭐 당연한 어떤 숙명처럼 네. 또 그래야 되는 거고요. 몸이 더 피곤하시다는 네, 말씀이세요? 뭐 거의 새벽부터 밤중까지 거의 시간이 없죠. 아마 그 노동량은 우리가 정의당이 노동을 지키는 정당인데 의원들의 노동량은 그죠? 우리 국회의원 300명 중에 네. 가장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김수민 의원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참 가슴이 이렇게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게 있어요. 국회에도 분명히 세대 차이가 존재하구나. 네. 그리고 이 인식을 바꾸려면 국회에도 어떤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 부분하고요. 82년 김지영이라는 책을 금태섭 의원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퇴근을 안 하고 밤새워서 읽었습니다. 네. 새벽이 오는 창밖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치열한 육아를 거의 남편과 전쟁과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뭐 여러 가지가 공감이 됐지만 저는 제가 보낸 그 치열한 시간들을 잘 견뎌냈구나. 제 스스로 위로하고 제가 대견스러웠어요. 네. 근데 정말 이 82년생 김지영 후배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저는 위로였지만 그들에겐 하나의 짐으로 네. 그대로 두고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랬던 거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 우리나라가 70년대, 네. 80년대 그랬어요. 여성들의 삶이. 네. 그런데 90년, 2000년 들어오면서 더 이상 여성들은 옛날처럼 약자가 아니고 뭐 사법고시도 더 많이 붙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됐는가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제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82년생 김지영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70년대, 80년대의 성인,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생들이 겪는 문제고 그 정도는 뛰어넘은 거라고
사회가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약간은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그때 주장하고 억울했던 얘기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지위가 정말 높아져서 이제는 남성의 차별을 얘기할 시기라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책은 독박 육아를 가장 집중한 건데요. 저는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녔으니까요. 첫째 낳았을 때는 그 아기를 포대기에 업고서 애가 잘 안 잡니다, 밤에. 근데 저는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포대기에 업고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걸터서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막 저려서 깨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는 그 출산 휴가가 90일이 아니고 60일이었어요. 네. 아기를 낳고 50 며칠 만에 회사를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뭐 퉁퉁 부른 채로 회사를 나갔었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여성의 출산 휴가나 육아 제도나 이런 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82년생 김지영 책에서는 뭘 집중했냐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저출산을 위한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여성들이 맘 편히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고 내가 경력 단절 여성이 안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특히 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느낀 고통이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국회의원 되시고 좀 법을 고쳐야 되고 육아휴직을 늘려야 되고 남성휴직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저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남성 해주셔야 육아휴직, 예, 의무제도. 남성휴직만 있었으면 저도 좀 동참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안 돼서라고 얘기를 했다가 항상 저도 아내한테 타박을 받습니다. 육아 잘하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도 뭐 나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줍니다만은 집에 아내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네, 그래서 뭐 저도 할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책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들이 굉장히 공감했던 책이었고요. 또 남성 여성을 떠나서 공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또 하나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제목도요. 참 재밌어요. B급 며느리랍니다. B급 며느리. 영화 한 장면 한번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어머니가 나한테 싸움 거는 거야. 진짜 이건 기싸움하는 거야 나랑. 기싸움에 참여하지 마. 싫어. 싫어. 네가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대충이라도 인사하고 했어봐. 무슨 그냥 안 하고 말고 안 해도 이거. 아빠한테 배치지 마. 헬기에서 왔더니 의자를 갖다 발 뻥 차면서 너 그러고 갔잖아. 너 아들 맞아? F급이라 그랬는데 B급이나 돼? 내 남편 자리에 여기 시어머니가 들어와 있어. 이 사람은 어떤 대로 시집을 가도 시어머니하고는 돌아가 있어요. 어린 날 새하얗던 종이엔 진짜 왜 그렇게 나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거예요, 며느리들은? 제가 농담 삼아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참 3가지 관계가 참 정말로 해결하기가 어렵더군요. 여야 관계 참 힘들고 남북 관계 뭐 우리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가장 어려운 게 고부 관계라고. 남북 관계, 여야 관계, 고부 관계 중에 어느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가운데 낀 아들도 죽을 맛인 거죠, 그러죠. 지금. 네. 죽을 맛입니다. 자,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이제 시댁과의 관계, 처가와의 관계 이런 게 좀 생기는데 이 역시도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 우리 이제 이 질문을 송 의원님한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한 집에 그렇게 사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한 집에 다 같이 살고 있죠. 네. 근데 B급 며느리세요? A급 며느리세요? 저희 시어머님께 지금 전화로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도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편인데요. 정말 어렵죠. 그 시댁에서 뭐 눈 닫고 3년, 안 듣고 3년, 말 안 하고 3년, 옛날에 그렇게 어머니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20대 미혼녀하고 50대 미혼녀하고 이렇게 행복 지수를 해보면은 미혼녀는 굉장히 행복 지수가 조금 이제 바뀌지. 근데 내가 결혼 안 해서 편한 거예요. 근데 네. 기혼 입장에서는
20대 기혼녀하고 50대 기혼녀를 하면 행복 지수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기혼이든 미혼이든 같아요. 아하. 예, 그건 네. 이유는 시댁과의 그 갈등 문제. 그냥 남편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의 식구들과의 풀지 못하는 과제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시댁에서 산다는 거는 자기 성찰을 많이 하고 또 자기에게 굉장한 많은 질문을 묻고 뭐 돌을 터득할 정도로 네.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들이 여성 국회의원들한테 갖고 있는 의문점은 그걸 것 같아요.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인데, 국회의원님들은 과연 어떤 설을 보낼 것인가? 벌써 걱정됩니다. 네, 저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 분들은 지역구 핑계를 댈 것인가? 이제 비례대표시니까 그 핑계도 못 대실 거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여성 기자 후배들이 설 연휴만 되면 야근을 자청한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전설처럼. 왜? 어디를 안 가기 위해서. 저 국회의원들도 이런 갈등 겪으세요? 추 의원님 갈등 겪으십니까? 여성 기자분들에게 적극 공감을 하고요. 차라리 야근을 하시겠어요? 저는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뭐 같이 살진 않지만 네. 한동안 5대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아이고 지셨는데 뭐 여기 네. 5대 앞에서 지금 3대 얘기 말씀하셨네. 네, 아마 사진에서 보시겠지만 종갓집에 갓 쓰고 도포 있고 제사 모시는 네. 집안이고요. 명절 때 맏며느리가 그 결석을 한다는 건 그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의 큰 금기로 아직도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첫 해 시집간 날은 시집간 해 첫 해 이제 명절을 보냈는데 제가 3kg 정도가 빠져서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그때 설날이었는데 전부 다 이게 절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배를.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술상을 다 내고 했거든요. 거의 3일 동안을 허리를 못 펴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해서 뭐 손님들은 적지만 여전히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가서 보면 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그냥 국회에서뿐이지 시댁에 가면 여전히 맏며느리고요. 네. 가면 또 여전히 전을 붙이고 일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남편과 시동생과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 이게 남성들이 변하고 있어요? 남성들이 이제 시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도 좀 변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 부엌에서 함께 하는 것 같고, 저도 예전에는 뭐 명절 때는 밥상을 몇 번 차렸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차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을 이렇게 막 붙이다 보니까 기름 냄새를 맡잖아요. 네. 명절이 끝나서 이제 회사에 나가서 이제 회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한 달 동안은 뭐 전 종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명절 때 먹었던 음식은 정말 보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며느리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남자들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뭐 여전히 남자는 놀고 여자는 일하는 날, 그 문화 자체에서 남자가 같이 해주는 거는 도와주는 거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명절 증후군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권 의원님은 지금 오히려 더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여성들한테 그냥 참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은 야 국회의원이 나도 하는데 참으라고 말하세요? 아니면은 여기에 당당히 하지 말라고 저항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조금 그런데 많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에 좀 주목은 해요. 네. 사실은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 명절 때 실제로는 안 해. 안 하는데 말로는 그래 좀 해야지, 같이 해야 돼, 이런 인식은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 변했다고 하는데, 제가 만일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 만들으라고 하면 저는 뭘 만들고 싶으냐면
그래 남성도 도와야 돼. 명절 때 일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남성들한테 가사노동과 육아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아하. 남성들이 돕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도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아오는 게 안 좋다. 여자 입장에서. 왜? 애가 둘이 된다. 남성이 육아휴직은 받아오는데 육아와 관련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남성을 집에서 삼시세끼 밥 해주고 걷어먹이는 게 또 여성 일이에요. 오히려 육아휴직 받아서 집에 있는 게 더 거추장스럽고 그렇죠. 더 일거리가 된다. 그 얘기를 주부들이 많이 해요. 제발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단 일을 많이 하고 아직 그 문화가 바뀌지 않은 건 사실인데 조금씩 남성들은 좀 바뀌고는 있고 바꾸려고 하고 있고 제가 그 그러니까 육아휴직 받으려는 남성들하고 남성 육아휴직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들 합니까? 거기 나온 남성들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왜 우리가 육아의 보조자냐? 우리는 이제 육아를 당당하게 우리도 주체자가 되고 싶다라는 주장을 하는 남성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건 큰 변화네요. 근데 큰 변화예요. 그래서 네. 정말 놀랍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작 집에 와서 내 집 명절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한테 3시간 동안 일을 맡겨놓으면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 됐어. 나가 부엌에서 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하고자 하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거 한번 저는 해보고 싶어요. 네, 아들들을 어려서부터 하여튼 가사 일을 좀 가르쳐야 되겠군요. 이게 좀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좀 하다 보면 우리 김수민 의원님 진짜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로 결혼하시고 싶은 생각 더욱 더 사라지시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결혼이 이제 제 삶의 행복을 위한 필수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선택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는 제 친구들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또한 결혼이 제가 여성으로서의 어떠한 삶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을 조금 더 공고히 하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런 게 이렇게 아닌데.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는 여성들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절반의 남성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성이 애를 낳는 거니까. 근데 애를 출산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이렇게 출산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놓고 저출산을 극복하자 애를 낳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 저출산 관련된 이제 다양한 여성 정책들 이제 만들고 계시는데 우리 추 의원님, 네. 저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시급하게 지금 그 주안점 들고 있는 정책이 뭡니까? 저출산 대책은? 네, 이제 저출산 대책이 과연 이제 여성 정책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가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네. 또 온 동네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 구조 전반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1차적으로 이제 그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 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그 심상정 후보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큰 공감을 얻었어요. 네. 여성이 당당한 나라 그리고 거기에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패키지 법안을 공약을 들어는 봤습니다만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왜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게? 그 법안이 이제 그 패키지 법안으로 돼 있는데요. 그 슈퍼우먼을 이렇게 강요하는 어떤 사회 네.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제 네. 그리고 그 뭐 성차별적인 어떤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법안들로 패키지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여성이 애도 네. 낳고 육아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가사일도 하고 이렇게 슈퍼우먼이 돼서는 안 네, 된다는 법안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가장 또 우리 그 82년생 김지영 책에도 네. 나왔지만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네. 가장 결국은- 일차적인 문제라는 네, 거죠. 결국은 법적으로 남성들이 참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법안이 가야 됩니까? 저 송 의원님은 어떤 법안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저는 이제 남성 그 육아 휴직에 대해서 좀 의무화를 시켜주고. 의무화. 네, 의무화를 뭐 단문 그 최소 한 3개월이라 시켜주자.
그리고 우리 아이 돌보미의 지원 시스템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사랑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슬로건을 냈었는데 뭐냐면 내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20살에서 40세에 있는 52% 여성들이 출산 포비아.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아기를 가져서 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아이를 덜컥 낳고 나도 어디에 맡기려고 그러면 맡길 때도 마땅치가 않고 네. 예를 들어 직장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면 직장까지 애를 데려가야 돼요. 난 차도 없고 전철로 가야 되는데 그걸 기저귀 가방 들고 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 돌보미에 관련된 법안.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쉽게 사회로 환원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냈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출산으로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인구 문제만 담당하는 부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인구가 자원인데 네. 자원이 지금 36만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30만이 안 태어나고 36만 정도로 떨어졌는데 출산율이. 그러니까 지금 부처에서 돈을 각각 쓰는 거 교육부 따로 쓰고 고용노동부 따로 쓰고 보건복지부 따로 쓰고 여성가족부 따로 쓰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국민 세금을 조금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출산 포비아를 걷어낼 수 있도록 네. 그런 정책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 인구처라는 법안도 제가 발의를 해뒀습니다. 인구처, 네, 인구처를 인구만 만들자. 좀 담당하자. 아, 네. 예, 그래서 꼭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여당 의원이신 우리 권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저희가 이제 저출산 문제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컨트롤 타워 네. 부재 얘기고요. 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서 약간 그 성평등 네. 내지는 여성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간과돼 있다고 사실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는데 그 남편이 육아휴직 받아오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아오면 육아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부인들이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남편 승진하도록. 아하. 왜냐하면 내가 벌어봐야 내가 받는 금액과 남편이 받는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네. 차라리 남편이 승진해서 그 우리 가족의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즉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서 네, 남녀 임금 격차 문제가 결국은 그렇죠. 문제의 핵심이다. 남편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남편 육아휴직 줘봐야 부인들이 남편 학원 보내서 승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출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조금 육아휴직, 뭐 경력 단절 이런 문제 다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여성들이 아이 낳게 하지 않으면 지금 젊은 친구 김수민 의원도 그러시지만 사실 아이 안 낳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의 현실에 맞게 성평등 네. 정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또 지금 하신 말씀은 또 처음 듣는 말씀이긴 한데 정말로 와닿는 얘기기는 네. 합니다. 예. 근데 여당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육아와 출산과 관련된 공약에서 밀려서 대통령 딸도 정의당에 뺏기셨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정의당을 선택한 이유가 육아와 출산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얘기는 대통령 딸이라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여성들의 선택권이 글로 가고 있다는 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제가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약간 변명을 하면 정의당이 좀 더 과감한 법을 좀 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네. 아무래도 약간 좀 현실적인 법안을 조금 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좀 무리한 변명을 그렇군요.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여당 의원님이니까 네. 그 전국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겁니다. 여당의 예, 역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통 큰 협치와 통 큰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건 여당에서 좀 더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여야 네. 또 이렇게 돼서 오늘의 취지와 달리 또 예. 이렇게 되니까 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바로미터 역할을 아주 예, 당연히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우리가 누구 책임이 더 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갈 문제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수민 의원님 짧게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출산, 비혼
모두 다 당사자시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성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출산 문제, 비혼 문제, 시급한 문제인데 저 국민의당에서는 어떤 정책 갖고 계세요? 이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냐, 어떠한 법이 필요하냐를 자꾸 이제 화두를 꺼내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법안과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제대로 잘 되더라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출산휴가라던가 육아휴직 말고도 이제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기업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냐? 쓰고 돌아오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리가 없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필요한 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실 지금 순간에서는 경직된 어떤 기업 문화라던가 사회 현상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서울의 야경이 예쁜 이유가 그 늦은 야근을 해서 불이 다 켜져 있기 때문에 서울의 야경이 이쁜 거다. 야근을 하도 많이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늦은 야근으로 만들어지는 서울의 야경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 대신에 그 빛을 가정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여성 정책이 지금까지는 여성을 위한 법으로만 아주 직접적으로 타겟팅이 됐다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어떠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의 주변에 있는 남성을 위한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발의한 법 중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해서 막 아기를 낳으면 이제 한두 살 정도 아기가 있고 이제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아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남자들이 육아를 꽤나 많이 하니까 남편이 아기를 기저귀를 갈려고 하면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어요. 없죠. 여자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육아와 뭐 기저귀 가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엄마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에만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에 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남성의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접근으로의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남성, 여성을 떠나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오늘 권미혁 의원님, 김수민 의원님, 송희경 의원님, 추혜선 의원님과 함께 여성의 삶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려움,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여성 의원들의 입법 문제만 놓고 본격적인 정책 토론 한번 저희가 한번 기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클로징 대신에 여성 의원들한테 제가 작은 선물 전달하는 걸로 클로징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흰 장미입니다. 여성 여러분 모든 것을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권혜님부터 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용기를 갖고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편견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계신 대한민국 모든 여성분들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삶이란 언제나 한 가지뿐. 여자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여자애가 너는 대체 왜 그러니? 저 높다란 편견의 벽 물어봐
힘들고 지친 마음에 주저앉고 싶은 날도 있겠지만 언젠가 당당히 일어설 그대 잊지 마요 항상 우린 함께란 걸 저 높다란 편견의 벽 허물어버리고서 나는 나로서 이겨낼 거야. 그대여 지지 마요 차별에 세상 곳곳에 드리운 유리천장에 나를 나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지지 마요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요 그대여 지지 마요 차별에 세상 곳곳에 드리운 유리천장에